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 등 제도적 보완책을 언급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하는 사람에게 김 여사가 박절하게 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두고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는 여권 주류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겁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윤 대통령은 유감이나 송구, 사과 같은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자를 전담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도적 보완책을 밝혔는데 예방 조치가 아닌 사후 감찰용이라고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론 방향에 따라 2달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과 운신의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은 밤 10시부터 90분 넘게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됐는데 일방적 홍보이자 약속대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소통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전통적 방식의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신년 대담 방송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인들과의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저열한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당시 영부인 의혹이 더 많았다고 역공에 나서며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론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은 저열한 몰카 공작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며 화살을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 대통령 부인으로 돌렸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부 당시에 영부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사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눈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 갈등을 봉합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 피해자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화 공세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검도 명백한 총선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거라며 사법 리스크까지 정조준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들먹이며 야당 대표 모욕을 서슴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 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이라도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무한히 작아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의혹을 꺼내들어 확전에 나서면서 영부인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거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혜진 의원에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면서 비주류 의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그걸 제가 보장합니다. 이게 비주류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소수정당과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꾸리기 위한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연합 추진단장으로 삼선의 박홍근 의원을, 부단장에는 재선 김영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추진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계획과 협상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범야권 세력과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3지대는 통합 공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준위성 정당 실무 책임자로 임명한 민주당은 연대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지부터 창당 시기까지 모든 걸 들여다볼 예정인데 핵심은 비례대표 순번입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군소정당을 당선권인 앞순위로 배려했지만 이번엔 지나치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 전문가들을 저는 앞에 선순위에 배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력을 타진하는 야권에선 당장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당선 안정권 순번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말고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각 정당의 의석 규모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께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만큼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격적인 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한 건데 별도 위성정당을 준비하는 여당은 한 발 앞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오는 15일 창당을 목표로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영입인재를 위성정당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기인 대회는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마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논의에 속도를 내자 제3지대 세력도 빅텐트론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행 준연동 형제에서는 최소 3% 이상의 득표율이 나와야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몸집 불리기 요인이 커진 겁니다. 연결고리는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 구성입니다.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상이 더 커졌고요. 과정과 절차 전체를 여기서 논의하게 될 거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자. 물론 당명과 정강정책, 지향하는 가치 등 제3지대 빅텐트 성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집단 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회장이 즉각 사퇴하며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에 더해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전문의가 수련하는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뭐 점점 높아가고요.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 관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 설 연휴 기간의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집단 행동 계획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른 수수 의심 의원에게도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의원들이 출석에 불응해 총선 전 처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뿌려진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달 만에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번은 국회 문턱을 또 한 번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달 이 의원을 다시 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책임이 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검찰의 정치 개입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강제조사를 벌인 이 의원과 임종성, 허종식 의원 외에 나머지 7명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데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총선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의 조사와 처분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처남대 강미정 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이 검사 장인의 칠순잔치와 불꽃축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 측이 지난 1월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열린 이 검사 장인의 칠순잔치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강 씨 측은 당시 100명 남짓한 사람이 식사하고 방도 예약했는데 이 검사가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겨우 100만 원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 측은 이 밖에도 이 검사가 세계 불꽃축제에서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받거나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마스 측이 135일 동안 휴전하자는 안을 내놨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보낸 휴전 제안서입니다.
45일씩 3단계로 나눠 135일 동안 휴전하고 이 기간 양측 인질을 모두 석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136명과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1,500명이 대상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지상군 철수와 구호 물품을 크게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휴전하는 동안 전쟁 종료 합의도 기대했습니다. نأمل إنه إن شاء الله هذه المسألة تمضي يعني والآن الناس ينتظرون ماذا سيكون رد الطرف الآخر. 하마스 휴전안은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와 카타르가 마련한 중재안의 답신 성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번째로 중동을 찾아 조율에 나섰습니다. We now have a response from Hamas to the proposal that was put on the table. The way forward, we're looking at it intensely.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שאנחנו בדרג המדיני הצבנו לו. חיסול החמאס, שחרור כל החטופים והבטחה שעזה לא תהווה עוד איום על ישרא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11월 말 짧은 휴전 뒤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들의 표면적 거부에도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가 독주하고 있지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득세한 공화당은 내홍에 빠졌습니다. 당내 이탈표로 트럼프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 번번이 부결되며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정책 실패를 바이든을 심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many from prisons, jails,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s, many terroris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s really allowing insurrection. 친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은 국경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7석 더 많은 수적 우위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트럼프 대선 이슈를 부각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선 이탈표 4개가 나오면서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You're seeing the messy sausage making, the process of democracy play out. And it's not always clean, it's not always pretty, but the job will be done at the end of the day.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국경 통제 강화까지 한데 묶은 158조 원짜리 패키지 법안은 공화당 상하원 간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따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이마저 공화당 내 이탈표로 자초됐습니다. House is in chaos. It doesn't behoove the speaker well to block everything because 30 hard right-wing people just want chaos like Donald Trump does.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트럼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공화당 내 친트럼프 강경파와 그 외 의원들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혼돈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소방청이 올해부터 119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무 도중 순직한 소방관은 40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추모대회는 엄숙한 분위기보다는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방관이 착용하는 방화복과 호흡 장비 등을 직접 입어보거나 간단한 구조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됩니다. 한편 이와 함께 순직 공상대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상을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간병비 일부가 나왔지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 기존의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어깨나 척추 질환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직 소방관 유자녀에 대해서 기존에는 학자금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식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급식 카드 사업이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가맹점 수수료가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 카드사 수수료 0.25%보다 6배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했다가 높은 수수료를 보고 한 업주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사업에 동참했는데 6배나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크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은 가맹점 가입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도 선택권이 줄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앞으로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형 카드사 수수료와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가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남남 돌아서는 커플, 강아지는 누구 품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법적 공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인이 헤어지거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반려동물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반려동물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나왔던 사례를 보면 이혼을 한 후에 반려견은 부인이 맡아서 키우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고 이후 병원비나 장례비 등 목돈이 들어갈 땐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일주일에 5일은 여자가, 2일은 남자가 반려견을 키우기로 하고 남자가 월 10만 원씩 양육비 차원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법적 문제로 들어가면 늘 나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지금 법도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양육권, 과연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공방의 틀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금 사진에 문서가 하나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탄원서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챗GPT로 작성한 가짜 탄원서로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구속된 마약사범 김모 씨는 보석과 형량 감경 등을 노리고 재판부에 지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도 있었는데 김 씨가 고양시 체육회와 협력해서 공익활동을 많이 한 점을 참작해서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탄원서에 범행과 무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또 전반적인 문체가 번역문처럼 어색하다는 점을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진위를 확인해 보니 탄원서 명의자는 김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 김 씨가 지인에게 고양시 체육회, 공익활동 등의 키워드를 넣어서 탄원서를 생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챗GPT로 허위 위조 문서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었지만 실제 형사 재판에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AI를 악용한 범행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 목적 법인인 유진 E&T가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YTN 대표이사의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독립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란 명분에 밀려 한전 KDN이 기존 입장을 뒤엎으면서 시작된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끊임없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정원 5명 중 2명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민영화 결정을 시간에 쫓기듯 내렸다는 점과 애초 계획과 달리 대주주 지분의 통매각이 이뤄진 배경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류환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원이 5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목 2명으로만 구성된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2명의 위원만 참여해 이루어진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언론의 민영화와 같은 중대 사안을 연이어 결정하는 데 대한 비판은 언론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에서도 방통위의 의사결정 과정과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너무나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심대하게 결여된 그런 매각 과정이었다. YTN 대주주 지분의 통매각도 논란입니다. 애초 계획과 달리 매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이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 지분을 합쳐 통매각을 진행하면서 방송법상 30%를 초과해서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과 신문사 등이 입찰에서 배제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매각보다는 지분을 따로 파는 것이 더 매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매각이 시너지를 올린다 이야기는 3.1기치조라고 하는 소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21%인 때가 몸이 가벼울 때가 팔기가 좋지. 물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되지.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를 낸 지 하루 만에 방통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심사 계획을 의결한 점과 방통위의 보류 결정 후 유진 측의 400페이지 분량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점을 두고도 특혜 시비와 부실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은 저희 HMM 그 매각 협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협상이 무산이 됐는데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 결렬이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사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MM 측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이 대주주고 크게 보자면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라고 이제 해수부의 산하기관과 비슷한 이런 투자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선박금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제 금융위 쪽이고 이제 해양진흥공사 해진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해진공은 이제 해수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M을 인수하려는 하림 측은 하림이하고 JKL 얼라이언스라고 JKL 그 사모펀드 JKL이라고 그러죠. 사모펀드가 있어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회사를 사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최종 결렬의 책임은 해수부 해진공 흔히 말하는 해진공 해수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뭐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이 이제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운 기업이다 보고 해운 기업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하자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강해가지고 이제 사회이사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이 어떤 지분을 사실은 영구채로 되어 있는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현재 영구채로 되어 있는 지분을 이제 주식으로 빨리 바꿔가지고 네. 이 매각을 한 이후에도 해양진흥공사나 산은이 좀 지분을 갖게끔 하는 이런 구조까지 갖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경영권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하자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고요. 뭐 배당 사실 HMM이 사실 2년간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배당을 할인해서 못 가져가게 이런 것에 대한 규제까지 굉장히 많이 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경영권 침해인데 하림이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갈등이 많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기업이 내가 인수를 하는데 이것을 경영권 침해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에 무너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까 JK의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주식을 파는 것을 5년 안에는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사실 사모펀드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란 것은 기간이 있고요. 기간 안에 엑시트를 해줘야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건데 이 돈을 돌려줄 기간을 5년을 정해버리면 보통 사모펀드 5년 안쪽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돈을 회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모펀드 지금 한 7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돈을 회수할 기회를 아예 안 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림하고 이 JKL 콘소시엄이 사실 무너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뭐 대기하고 있어서 돈을 대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은행은 채권 투자자고 JKL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전혀 개념의 어떤 뭐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림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림이 경영권에 전부 다 결국은 승복한 상태였고 마지막에 자기랑 같이 이제 콘소시엄을 구성한 JKL에 대해서 이걸 해주자. 어떻게 보면 엑시 플랜을 만들어주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결국은 해진공이 거절하면서 모든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협상에 좀 나서더라도 재매각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새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인수할 기업을 찾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나온 조건들이 경영권 침해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지금 56%를 팔았는데 다시 이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주식 지분을 늘려가지고 39대 뭐 32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요. 사회이사 1명을 임명하겠다, 몇 년간 임명하겠다는 조건도 있었고 경영권의 침해에 대한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실 사간다는 것은 자기가 경영을 훨씬 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자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당 뭐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경영권 침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분명히 이런 조건들이 걸려 있을 거라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가격도 문제인데 최근에 사실 이번에 경합한 회사가 지금 하림하고 동원 쪽인데 동원 쪽은 하림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낮은 가격을 썼다는 이야기는 산업은행이라든지 뭐 해진공이 받아야 될 컷오프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누가 그 가격보다 높게 쓸 사람이 사실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협상 결과상에서 협상 프로세스상에서 굉장히 이제 경영권 이걸 인수하면은 경영권에 대한 개입이 심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사실 이제 이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 제시한 수준보다 높게 제시할 기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겹치면 당분간은 사실상 이게 재인수 협상, 그러니까 결국은 재매각 협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즘에 이제 해운동맹 재편이라든지 홍해 사태 같은 이런 대외 변수로 인해서 HMM의 어떤 진로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대로 이렇게 다른 대기업이 등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해운산업 구조조정 적기를 좀 놓치게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크게 보자면 이 인수기업, 그러니까 원래 산업은행이라든지 이제 해진공이 사줬으면 하는 기업들은 현대자동차하고 포스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사면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이제 자동차 운송 회사가 사줘야 되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현대자동차의 어떤 경영권 이양에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자면 이 HMM을 살려고 하면은 증자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증자 같은 걸 하면은 경영권이 희석이 됩니다. 지금 경영권이 희석이 된다라 그러면 이 흔히 말해서 현대가 어떻게 승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영권 승계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아무래도 자동차 수송선이 필요한데 지금 이쪽은 컨테이너선이라 또 맞지도 않습니다. HMM 쪽은 컨테이너선이 주류라서 이게 또 맞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 포스코 쪽은 사실 뭐 벌크선이라고 그냥 선박이 필요한데 뭐 비슷한 얘기로 예. HMM은 또 컨테이너선이라 또 맞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그룹들이 벗어나게 되면은 나머지 대기업들은 살 기업들이 또 많지 않습니다. 하림이 재계순위 한 27이 되는데 그 위에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들을 특히나 HMM을 살 만한 어떤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없다. 하림은 사실 펜오션을 운영함으로써 사실 일종의 해운업을 이미 하고 있고 그 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기업들 중에 살만한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결국 한동안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특히 지금 보통 해운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운업은 1, 2년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운업은 배가 이미 많고 배가 이미 많다는 거는 초과 공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과 공급에 따라서 운임이 좀 싸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 코로나19 같이 어떤 병목 현상 같은 그러니까 물류의 병목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기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서 10조 현금을 쌓고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사실 HMM 그 영업이익 같은 것을 보시면 20년 전엔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돌면은 한 1년 벌고 나머지는 적자를 계속 가는 건데 지금 또 적자 시기가 다시 와서 작년 23년 4분기부터는 적자가 날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향후 해운업의 어떤 전망은 별로 안 좋고 그렇다는 얘기는 HMM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자동차는 이거 살 이유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또 밸류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걸 더 사야 될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그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 원하는 구매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 인수기업을 찾는 데는 좀 당분간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자동차도 당장 인수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좀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결국은 산업은행이랑 해진공이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BIS 비율이라고 이제 건전성 비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건전성 비율이 한 13% 되면은 국책은행으로서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게 이제 채권 발행할 때는 이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출자를 해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출자를 해줬는데 그래서 자기 자본을 확충해서 흔히 말하는 건전성 비율을 높여주는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 지금 산업은행의 자산이 있고요. 산업의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은 HMM의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은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이번에 굉장히 팔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팔았기 때문에 한동안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같이 경영을 하는 구조다. 근데 이제 조금 잘못되면은 결국은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기획재정부가 또 출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HM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산업은행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재무제표 영향을 미치고 건전성에 미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더 출자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는 뭐 이런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이제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게 8개월 연속 흑자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상수지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무역수지라고 해서 이제 관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떤 수출 자료들은 조금 빨리 나오게 되는데 1월 자료들만 봐도 수출에 대해서 확실히 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확실히 늘고 있다라는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은 아직 괜찮거든요. 자동차 수출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성차 부분이죠. 완성차 부분하고 반도체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수출을 이끌면서 경상수지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분야 같은 몇 분야는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상승기고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월 초, 작년 1월부터
한 1분기 그리고 이제 4월 달까지는 적자였는데 특히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이 높아서 적자였는데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이 회복되고 자동차 수출 같은 게 견고하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경상수지 적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흑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연도별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도 나중에 띄워드릴 텐데 작년보다는 흑자 폭이 좀 상승한 건 맞지만 지난 2021년 보면 852억,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뭐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수출이 얼마나 회복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 경제 자체가 얼마나 회복하냐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이제 뭐 고대형 메모리, HBM 같은 것들, AI용 고부가 가치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오늘 뭐 미국 주식시장만 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AI 관련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AI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들이 많이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분야의 수출은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021년에는 너무 또 그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게 좋아가지고 수출이 늘었던 측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가 어떨까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은 이제 반도체 분야가 주도를 하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이 많거든요.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다. 폐업이 많았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은 잘 되지만 소비가 위축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된 경제가 나타나면서 돈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나고 있지만 현재 생활은 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조금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반도체 때문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내수 경제란 것은 또 이렇게 수출 경제는 일부 어떻게 보면 괴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는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수출 경기 개선에 이 반도체나 완성차 말고도 좀 호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산업 분야가 특히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IT라든지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최근 별로 수출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 같은 것도 줄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2차 전지 수출한 부분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수출이 좀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 완성차 분야하고 반도체 분야 아니면 사실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것이 대중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10년대의 어떤 수출이란 것은 중국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는데 중간재 수출에 많이 의존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의 어떤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 역시 자급자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자국 생산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0년대만 해도 중국에 중간재를 여러 개 수출하고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같은 것도 수출을 하면서 수출의 폭이 굉장히 넓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됐다. 오히려 이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수출 품목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어떻게 보면 다변화가 안 된 이런 상태로 점차 가고 있어서 경제에 우려를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품목이 많았지만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 상당히 줄어든 것 자체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몰빵 비슷한 몰아주기 비슷한 거기 때문에 경제에 좀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면서 5,000선에 근접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뉴욕 증시, 우리 증시는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빅테크주, 결국은 그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페이스북 이러는 빅테크주 AI 주식들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그냥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실적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공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준다고 얘기해서 올해라든지 내년에 어떻게 수익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를 주는 시즌인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음으로써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요. S&P 500이 이제 최초로 5천을 찍을 것이 아니냐라는 뭐 기대감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란 것들은 가격이 큰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큰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수 상승폭이 좀 커지게 되거든요. S&P 500의 어떤 큰 주식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미래 실적도 좋을 거라는 자꾸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 기간 빅테크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상당 기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른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상승세를 주도했던.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문제가 좀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폰의 주력 제품의 어떤 중국 판매율 그 부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증시에서 힘을 못 쓰는 좀 경향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같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애플은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상품 시장을 개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 초부터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반등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게 얼마나 반등할지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서 약간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증시를 드라이브하는 거는 증시를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흔히 말하는 AI에 가장 관련 깊은 주식들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규 제품이 나온 효과,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건 지나치게 떨어진 효과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좀 올라간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엔비디아가 뭐 올해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급부상하면서 엔비디아가 잘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또 상향했어요. 주가가 또 3% 가까이 올랐는데 뭐 예정대로 실적이 잘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아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전망하기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AI 발전에 따른 AI 어떤 전환에 따른 반도체의 가장 어떤 화랑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이런 기대들이 실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 의존을 하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최근은 경향이 이제 슈퍼스타 기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슈퍼스타 기업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R&D 하면 거의 30조 이상 하고 엔비디아 10조 가량 하고 이게 지금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기술 개발도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 역시 많아졌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이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향상 역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R&D 투자 같은 거 2배 이상 늘었고 이들 기업들이 2배 이상 늘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장도 확보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결실도 많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면서 우리 이들 기업에 엄청 집중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대치를 조금 높이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 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이해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계장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되셨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등 감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대포 통장을 못 만들게 안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강북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여가 활동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올해는 시급한 난방비와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과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과 과일, 떡 등을 전달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 되면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추위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욕탕이 주민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쪽방촌 주민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갑니다. 주황색 표를 건네받은 직원이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춥죠?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쪽방촌 지역에 1년 전 문을 연 동행 목욕탕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 5구역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이용권만 있으면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 설비가 열악해 추운 겨울 온수로 씻기 힘든 쪽방촌 주민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도 적당한 온도에 또 청결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 자주 오죠. 간만에 온수 목욕으로 기분 좋아진 쪽방촌 주민들 모습을 보면 목욕탕 직원들도 절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기서 목욕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막 손뼉을 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거칠었던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땅거미가 질 때면 이곳 목욕탕은 또 다른 온기를 채울 채비를 합니다. 오후 6시쯤부터 동행 목욕탕 수면실은 밤추위 대피소로 변신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곳에서 추위를 피해 하룻밤을 따뜻하게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찾는 쪽방촌 주민들 발길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약간 이제 주민들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해서 보통 6, 7분 정도 이용하셨고요. 쪽방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라든가 그게 좀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추위에 떨며 힘들게 겨울을 나는 쪽방촌 주민들. 목욕탕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인근 상가 1층의 헬스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스장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 지역에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이 탈진하는 일이 잦습니다. 네, 추위와 배고픔 때문인데 밀렵이나 로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강원 미시령 인근 지역. 도로 바로 옆으로 사냥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 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산양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산양만 벌써 18마리째, 매년 2-3마리 정도였는데 크게 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탈진한 산양을 구조하면 일단 응급수술을 진행한 뒤 체력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산양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찻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산양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산양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나흘 연휴의 시작을 앞둔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동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밤사이 녹았던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됩니다.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도 있는데요. 이미 인천과 충북,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9도, 대구 영하 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귀경길과 귀성길, 하늘은 맑아서 이동하실 때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니까요. 기상예보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